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 온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4년 9월 7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치지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트 시네마 청취자분들이 하시는 일을 무료로 광고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양재천의 감성 쉼터 키치클럽에서 새로운 칵테일 나이트 시네마가 당신들을 기다립니다. 영화 한 편의 여운처럼 깊은 밤을 물들이는 특별한 칵테일과 함께 나이트 시네마 채널 구독자만을 위한 특별한 디저트까지 즐겨보세요. 낮에는 향긋한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 밤에는 와인과 곁들일 수 있는 다채로운 안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키치클럽을 검색하고 잊지 못할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에서 나이트 시네마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음료 무료 사이즈 업과 10% 할인으로 더욱 풍성하게 즐겨보세요. 매장에 비치된 다양한 책과 함께라면 잠시 일상을 잊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트 음료와 아이스크림의 맛은 나이트 시네마가 보장합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을 검색하고 특별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롯데백화점 동탄점 4층 마이크로 킥보드 매장에서 킥보드를 구매하시면 LED 라이트를 무료로 증정합니다. 스위스 기술력이 집약된 오리지널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라면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롯데백화점 동탄점 4층으로 방문하여 나만의 킥보드를 선택해보세요. 나이트 시네마는 팟캐스트 어디용좀 시네타운 3구 삼덕유한공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휴방을 했는데 한 주 동안 이렇게 잊지 않고 기다려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왜 휴방을 했냐면은 예산군에 다녀왔어요. 예산군에서 주민 역량 강화 그런 일환으로 해서 예산군에 살고 있는 가족들을 단위로 모집을 해가지고 그 가족분들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쇼폼 촬영을 하고 그거를 직접 편집해서 이제 유튜브든 어디든 거기에 올리는 거를 이제 저희가 알려주는 크리에이터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크리에이터 한 명당 한 가족을 맡아가지고 저희가 촬영을 하고 그리고 그 가족이 어떤 쇼폼 찍고 싶어요 라고 해서 무슨 챌린지 같은 거 하고 싶으면은 그런 거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아니면은 오늘 온 이 순간을 기억에 남게 브이로그식으로 남기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남기는 게 아니라 재밌게 왜 장면 전환도 확 되고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행 브이로그 형식의 쇼폼 같은 것들 촬영을 한 다음에 모바일로 편집하는 법까지 알려드리고 계정 만들고 업로드하고 이런 것까지 다 알려드리는 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장소까지 자차로 한 편도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아침 7시에 출발을 했어요, 집에서. 그래서 갈 때는 차가 안 막혀서 1시간 반이면 갔는데 이제 올라올 때 토요일이잖아요. 올라올 때 차가 엄청 막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제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졌는데 단순한 생각으로 요즘 휴게소가 아니더라도 요즘 왜 졸음 쉼터 이런 거 중간중간 있잖아요. 얼마 안 가면 그런 거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졸음 쉼터가 안 나와. 화장실이 급하다라고 이제 인지한 순간부터 저희 집에 도착할 때까지 한 2시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 2시간 동안 휴게소도 하나도 없고 졸음 쉼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와, 그래서 죽을 뻔했습니다. 와,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피로가 아침부터 누적이 됐던 거예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예산군까지 운전해서 갔지. 예산군 일정이 아침 9시부터 이제 오후 5시까지가 있었어요. 그때 동안 또 이제 촬영 끝나고 나면은 편집하고 할 때 애들이랑 또 이제 좀 놀아주고 이런 역할도 좀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처음 보는 아저씨니까 좀 어색어색 하잖아요. 그런 애들이랑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는 몸으로 놀아주는 게 최고거든요. 탁구공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왜 학창시절 때 교탁 앞에서 탁구채가 없으니까 슬리퍼로 탁구하고 그랬던 추억이 다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애들이랑 탁구도 하고 벽에 탁구공 튕겨서 잡기 아니면은 종이컵 하나 세워놓고 책상에 몇 번 튀겨서 그 종이컵에 꼬린 시키기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몸으로 놀아주다 보니까 이제 끝나고 올라올 때 이제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이제 2시간 동안 그 화장실을 견디며 그 막히는 도로를 이제 운전해서 올라오고 나니까 와, 집 도착하자마자 너무 피곤한 거예요. 사실 그거를 예상을 하고 제가 미리 휴방 공지를 했던 건데, 와, 이거 미리 휴방 공지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집 도착하니까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 막상 도착했을 때 컨디션 괜찮으면은 그냥 방송 킬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저의 오만이었습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쓰러지듯이 잠들었던 것 같고, 한 12시간 넘게 잔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보람은 있었던 게, 이게 생각보다 그 가족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쇼폼 촬영을 하고 음악에 맞춰가지고 막 장면 전환도 되는 그런 브이로그식으로 제가 남겨드렸어요. 그런 거를 이 결과물이 딱 나왔을 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애들도 좋아하고 그 부모님들도 좋아하고 그러셔가지고 좀 보람은 있었습니다. 만족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좀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나 다음에 이런 비슷한 행사 하면은 또 불러달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지난주에 휴방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잊지 않고 라이브에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얘기하기 전에 뭐 이건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계속 진행을 할게요. 오늘 아이스 브레이킹은 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신 지인들이 되게 많이 하는 이야기가 3년 넘게 했는데 아직 1600명이면은 좀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뭐 이제 조회수가 잘 나오려면은 뭐 어떤 공식이 있고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뭐 이런 컨텐츠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지인들이 많이 조언을 해주세요. 물론 좋은 의미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 양반이 뭐 영화 크리에이터 한다고 뭐 되게 라이브도 열심히 하고 편집도 열심히 하고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에 비해서 야, 3년이나 했는데 1000몇 명? 야, 요새 뭐 어디 보니까 뭐 한 몇 주 하면은 1000명 넘던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뭐 그분들은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 반감이 있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취미 활동이라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게 없거든요. 요새 뭐 가성비를 넘어서서 뭐 시성비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취미 활동은 그 가성비나 이 시성비적인 면에서 볼 때 되게 비효율적인 거예요. 내가 그냥 좋아서 하는 거지. 그런 활동을 하면서 내가 얻는 그 기쁨, 이제 만족감 그런 걸로 하는 거지. 뭐 내가 크리에이터 활동을 해서 뭐 수익을 얼마 얻고 이게 물론 뭐 수익이 나면은 뭐 동기부여도 되고 뭐 좋지만 그게 이제 1순위는 아니거든요. 좀 편하게 생각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달 수익이 뭐 얼마나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때마다 대답 드리는 게 용돈 수준도 안 된다. 진짜로 용돈 수준도 안 돼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3년이나 했으면은 좀 짭짤할 때도 됐는데 왜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항상 하시는데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가성비와 시성비를 추구하진 않는다. 때로는 가성비가 좋지 않고 시성비가 좋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냥 내가 좋아서 내 만족감에 하는 일도 뭐 살면서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새 뭐 스레드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유튜브 채널 떡상하는 공식 뭐 유튜브 이렇게 하세요. 공식처럼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심지어 그걸 가지고 막 유료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글들이나 그런 강의를 하시는 분들의 관점으로 제 채널을 보면은 되게 비효율적인 채널이거든요. 이제 기간 대비 구독자 수도 적지. 그리고 저는 아이가 잠든 이후에 대부분의 시간을 뭐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방송을 위한 컨텐츠를 보거나 이런 시간에 할애를 하고 있는데 이 드리는 시간 대비 되게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의 시각에서 보자면은. 근데 제 스스로가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느꼈다면은 진작에 그만뒀겠죠. 근데 이런 뭐 비용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자기 만족감이 있으니까 이제 계속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분들 시점에서는 좀 미련하다, 비효율적이다, 왜 저렇게까지 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뭐 그분들 시각에서 그렇게 보인다면은 저는 그냥 미련한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가성비가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분들의 시각에서는 좀 미련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만의 길을 가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전업이 아니라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중요하죠. 이게 드리는 시간 대비 조회수가 얼마가 나오고 광고를 얼마나 따오고 이제 수익이 얼마나 되고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잖아요. 나름 만족하고 있는 이제 본업이 있고, 이거는 정말 취미 활동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지인분들도 제 방송을 많이 들으시는데 뭐 요거를 들으신다면은 그냥 조용히 응원만 해주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트 시네마 신규 컨텐츠고요. 사실 뭐 지난주 컨텐츠는 아니고 지지난주 컨텐츠죠. 한국이 싫어서 요거 올렸고, 그리고 무례한 리볼버 뭐 요런 컨텐츠들을 올렸는데 조회수는 모두 다 이제 유튜브 기준으로는 다 폭망했고, 이제 팟캐스트는 좀 잘 나온 편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지난 한 주간 쉬면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놀리기가 좀 못해가지고 옛날에 그 숏폼으로 만들어야지라고 해놓고는 이제 시간도 없고 뭐 그것보다는 좀 더 중요한 그 숏폼 소재들이 있어서 그것들 우선적으로 만든다고 좀 밀어놨던 그 막 옛날 그 내용들이 있어요. 걔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일주일 동안 계속 채널에 올라가게끔 숏폼을 만들었는데 그 숏폼들도 조회수 폭망했습니다. 그럼에도 팟캐스트는 여전히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있어서 기분이 좋네요. 그래도 뭐 제 컨텐츠의 근간은 항상 팟캐스트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요새 팟캐스트랑 유튜브의 그 경계가 되게 모호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유튜브 컨텐츠라고 올라오는데 말로만 다 하는 그런 컨텐츠들이나 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는 그런 컨텐츠들도 많고, 그래서 팟캐스트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팟캐스트 매니아들이 다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팟캐스트 채널 제작자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뭐 직접 녹음도 하시고 팟캐스트 이제 컨텐츠 가이드나 아니면 제작법 같은 거를 이제 좀 프로듀싱도 하시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최근에 뭐 팟캐스트에 대해서 인터뷰를 할 때 팟캐스트의 정의는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더라도 이제 음성만으로, 그러니까 사운드만으로 들었을 때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으면은, 사운드만으로 모든 그 말하고자 하는 게 다 이해가 되면은 그것도 이제 팟캐스트의 범주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도 유튜브 라이브를 병행하고는 있지만 사실 뭐 제 컨텐츠는 팟캐스트가 근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컨텐츠들 리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 동안은 영화 뉴스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이제 계속 이야기했었던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라는 제목이 기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라고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작품명을 그냥 고민씨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씨 봤어요? 고민씨 재미없던데? 막 이런 식으로. 그만큼 이 고민씨 배우의 존재감이 큰 작품이기는 했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현상이 이해도 가는 게, 보고 나면은 사실 뭐 고민씨 배우밖에 기억에 남지 않는 그런 작품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 작품을 이제 중반까지만 보고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뭐 나름 볼만 하던데? 뭐 미장센도 좋고 배우들 연기도 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다 보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런 예쁜 미장센과 배우들의 매력만 가지고 8부작이잖아요. 이 8부작을 전체 통으로 다 재미있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무슨 작품이든 간에 그냥 전반적으로 인상 깊게 보려면은 뭐 미장센, 연기력 다 중요한데 일단 그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시나리오 아니면은 작품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이 작품을 보면서 좀 들었습니다. 이 미장센이나 배우들의 매력 뭐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기대치는 충족시켜주는 그 전개가 되었을 때, 그게 기반이 되었을 때 이 작품을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주는 뭐 양념 같은 거지, 그것만으로 이 8부작을 다 재밌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물론 이제 작품들 중에서는 별 내용 없는데 그냥 뭐 뻔한 이야기인데도 이런 미장센이나 배우들의 힘만으로 다 보게 되는 작품들이 있기는 하죠. 그런 작품도 분명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작품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작품은,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딱 영화 한 편 정도의 분량이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이 있을 수는 있지만 최소한 그게 8부작 시리즈물을 그렇게 밀고 나간다? 저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뭐 한 길어봤자 2시간 정도의 영화 한 편은
그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데 이게 8부작이면은 거의 8시간 가까이 되는 플레이 타임이잖아요.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이 작품이 전개가 좀 불친절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이 김윤석 배우가 연기하는 전영하라는 요 전영하의 이야기랑 윤계상 배우가 연기하는 구상준, 이 상준의 이야기가 다른 시간대라는 거를 극 중반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인데 이제 서로 다른 인물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줄 알고 있다가 한 극 중반 정도 되어서야 이게 다른 시간대였어? 이거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놓쳤나? 내가 좀 둔한 편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 말고도 중반쯤 가서야 알아챘다라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 둔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너도 그래? 야 나도 그랬어? 막 이렇게 지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최소한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지금 윤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시간 때까지만 해도 뭐 중반까지는 그럭저럭 볼만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중반까지는 볼만했는데 나머지 그 뒤에 분량은 별로였던 이유가 뭐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앞에서 설명했었던 그 미장센과 배우들의 매력만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딱 그 중간까지다. 딱 요런 생각이 들고 요 부분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지금 조이님이 말씀하신 중반까지는 뭔가 있을 것 같은 그 분위기 조성을 엄청 잘 하거든요. 음악도 되게 의미심장하게 깔리고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떡밥들이 막 벌어져요. 근데 중반이 지나고 나서도 사실 별일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 고민시 배우가 연기하는 유성아라는 이 인물이 후반에 가서야 폭주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일들이 막 일어나긴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기대감을 고조시켜 놓은 것 대비 그렇게까지 막 임팩트가 있었나? 뭐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전개가 불친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개가 불친절한 거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전개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등장을 하니까 그것도 그게 몰입을 하는데 좀 방해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서 바로 앞에서 유성아가 대놓고 자동차 돌진을 해가지고 전영아의 차를 그냥 박아버리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딱 나오면은 저거 어떡하려고 그러지? 지금 경찰서 바로 앞에서 저런 일을 버렸는데 어떡하려고 그러지? 저거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러지? 어떻게 수습을 하는가? 그게 되게 궁금했던 건데 경찰들이 전혀 냄새를 못 맡고 그냥 넘어갑니다. 여미새 경찰이 빼준 거라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이따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펜션에 눌러 앉으려고 수작을 부리는 이 유성아를 막아내기 위해서 펜션의 손님들을 영하가 계속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 과정이 필요했나?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 과정에서도 그냥 계속 참고 있는 이 유성아의 캐릭터도 지금까지 내가 봐온 그 충동적인 유성아가 맞나?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유성아라는 캐릭터는 경찰서 앞에서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돌진해서 차 박아버리는 그 유성아는 이미 그 첫 번째 손님이 왔을 때 무슨 사단을 내도 냈어야 되는 인물인 것 같은데 첫 번째 손님 가고 대학생인 것처럼 속인 뭐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지만 그 대학생처럼 속인 뭐 아줌마라고 부르는 걔들도 막 창문에 돌 던지고 지나가고 그럴 동안 다 참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던 유성아가 맞나? 진작에 사단을 내서도 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아까 그 경찰서 이야기 했잖아요. 이정은 배우가 연기하는 윤보민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그런 경찰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사건을 풀어가는 과정 자체를 개인적으로 되게 즐거움으로 삼는, 개인적인 낙으로 삼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눈치가 느린 거 아닌가? 별명이 술래라더라 라고 하면서 무슨 무용담처럼 막 이야기하는 것 치고는 너무 그렇게 날카로운 뭔가 수사력을 보여준 게 있었나. 아까 하우스님이 얘기했었던 이 유성아에게 호감을 가지고 접근했다가 결국 그 살해당하는 그 젊은 경찰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저렇게 당한다고? 처음에야 그냥 욕구가 뇌를 지배해가지고 사리분별 안 돼서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이 후반에 속절없이 당하기만 할 때, 살해까지 당하기만 할 때 그게 아무리 그래도 피지컬 되게 좋은 젊은 남자가 저렇게 허망하게 당하는 게 말이 되는가 싶기도 하고, 영화 메인 스토리의 줄기는 이 온통 공감이 안 가는 거 투성인 거예요. 그리고 조이님도
그 과거 스토리랑 갑자기 합쳐지면서 전 영화가 그쪽 이야기에 개입하는 이유가 전혀 납득이 안 됐습니다.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과거와 현재가 합쳐지는 부분이 느슨하긴 합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부분은 물론 느슨한 거 인정하고 저 역시 그 부분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그 메시지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개연성은 포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할 건데, 이 작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나는 포인트는 다른 곳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제가 뭐 아직 본 작품보다 보지 못한 작품들이 훨씬 많은 사람이라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강력범죄를 다루는 이런 작품들 중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한 그 현장과 관련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장소의 주인들이 겪는 일에 대해서 다룬 작품들이 물론 뭐 없다라고 호언장담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모든 작품을 다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작품들이 흔했나? 근데 흔하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뭐 이런 작품 아는 분이 계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신선하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들은 개구리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영어 제목도 더 프로그잖아요. 그래서 영하는 전원 생활을 하면서 큰 욕심 없이 그냥 펜션 운영하면서 조용히 살고 있었고, 상준도 가족들과 함께 그냥 전만 좋은 모텔 운영하면서 되게 성실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들이 이런 끔찍한 강력범죄에 그 휘말릴 이유는 전혀 없어요. 이분들의 이전의 삶의 패턴들을 보면은. 근데 이 장난으로 던진 돌에 맞은 개구리라는 그런 표현처럼 정말 우연히도 그 강력범죄의 현장이 그들이 운영하는 그 장소였을 뿐인데, 이 상준의 가족은 살인 모텔이라는 낙인이 찍혀가지고 삶이 완전히 망가지고, 영하는 근데 이 상준의 가족은 좀 동정심이 가는데, 사실 이 영하는 솔직히 본인이 좀 자초한 것도 있긴 해요. 사실 이 처음에 이상하리만큼 이 청소된 방 상태랑 뭐 락스 냄새, LP판에 묻어있는 피 이런 거 발견을 했으면은 신고를 해야지. 신고부터 할 생각을 해야지. 이 신고 못한 거를 빌미에 잡혀가지고 끝까지 막 끌려다니게 된 거잖아요. 신고를 하지 않은 그 첫 선택은 뭐 당황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나중에 고민 씨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되잖아요. 그 지경까지 갔으면은 그때라도 신고를 좀 했어야 되는데, 자꾸 이 신고 안 하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일을 더 키우는 걸 보면서, 솔직히 영하는 뭐 100%다 응원하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야, 씨, 이쯤 되면 니 탓도 좀 있어. 이런 생각으로 좀 보게 되긴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감정이입이 됐던 거는 상준의 가족이었는데,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이 삶이 망가지는 과정과 살인 현장을 목격한 그 트라우마에 대한 묘사를 진짜 잘했더라고요. 이 상준의 가족을 통해서. 물론 이 상준의 아들이 복수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동기는 이해가 돼요. 복수의 동기는 이해가 되지만 그 복수하는 과정이 너무 만화스러워가지고 이입은 안 되긴 했어요. 사실 이 스나이퍼 총을 사용한다는 것부터가 이거 좀 설정 과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설정 과잉 속에서도 뭐 총을 쏘고 난 다음에 뭐 탈출 경로 같은 거 시간 재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뭐 전자식의 표현을 배경에 섞어서 하고 요런 연출들은 좋았거든요. 좀 신선하게 했거든요. 근데 총을 사용한다라는 그 과정이 좀 너무 만화스러운 이 과잉의 연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지만, 이제 다른 부분들은 묘사가 좀 현실적으로 됐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특히 류현경 배우가 연기하는 이 상준의 아내 은경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은경은 진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 은경을 보고 뭐 답답하다,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든 막 극복하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이 상준이랑 계속 부딪히거든요. 아니 뭐 잘해보겠다는 사람한테 왜 저래? 라는 생각을 보는 입장에서는 뭐 가질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합니다. 은경이 아니고 은경 죄송해요. 제가 발음을 잘못했네요. 은경입니다. 뭘 아요. 지금 알면서 놀리려고 그냥 쓴 거면서. 제가 드립친 게 아니라 아니 잠깐만 제가 드립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채팅이 영상에 남잖아요. 남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라고 제가 해명을 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은경입니다. 제가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해명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음모입니다. 네. 이건 명백한 음모입니다. 저는 은경입니다. 은경.
은경도 트라우마의 피해자잖아요. 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을 때는 아이씨 이 사람 미쳤나봐. 왜 저래? 왜 저래? 미쳤나봐. 다들. 아닙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을 때는 말이 곱게 안 나갈 수도 있다고 봐요. 이게 그냥 뭐 힘들다, 지친다 이 정도 수준의 스트레스가 아니잖아요. 계속 살인 현장에 환각이 나타나고 뭐 우울증에 알코올 의존증에 막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 사람이 점점 망가져가는 그 과정을 이 류현경 배우가 진짜 소화를 잘 했더라고요. 심지어 이 은경이 일하던 그 가게 사장이랑 말다툼하던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 쇼폼으로 따져가지고 이제 이미 뭐 이렇게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진짜 좋았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이 작품은 이 매력적인 장점이 있음에도 그 장점을 잘 활용하지 못한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목도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이고 매 화마다 나레이션으로 깔리는 뭐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 이런 대사가 있는데 요게 그 18세기 영국의 경험론 철학자 조지 버클리의 말을 인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음에도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면은 그게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제목에서도 그렇고 반복되는 나레이션으로도 그렇고 이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 조지 버클리가 남긴 또 다른 말 중에 하나가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또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범죄를 볼 때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지각하는 것은 표면상에 나와 있는 이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이야기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처 지각하지 못했던, 인식하지 못했던 피해자들, 이 작품에서는 사건 장소의 주인들이 되겠죠. 이런 피해자들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 우리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잖아요. 뭐 어디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을 쓰냔 말이죠. 그냥 뉴스에서 보도되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런 가해자 피해자들 뭐 그런 것들만 저희가 좀 인지하고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물론 일반 대중들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바라볼 때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요 작품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인식하거나 지각하지 못하더라도 어딘가에는 어떤 형태로든 뭐 피해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요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이야기와 상중 가족의 이야기를 이렇게 동시에 진행을 시켰던 게 아닌가. 뭐 개연성은 좀 포기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이님이 고민씨님 이야기를 하나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굳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지난 방송 때 너무 제가 호들갑을 떨면서 이 고민씨 배우에 대해서 너무 주접을 떨어가지고 오늘도 고민씨 주접을 떨면은 너무 투머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이미 많은 방송에서 고민씨 배우의 찬사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대본을 쓰면서 이 고민씨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넣지는 않았어요. 그냥 어디에 돌아다니고 있는 걸 이런 걸 봤는데 이제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나 이거 했던 얘긴데 이거 몇 번 했던 얘긴데 라고 하더라도 계속 해야 된다. 야, 저 얘기 또 해? 싶을 때까지도 계속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는 뭐 지난 방송 때 얘기했는데, 아니면은 이 얘기는 내가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긴데 라고 해서 생략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하는 얘기는 이제 크리에이터들은 그런 얘기를 할지라도 꾸준히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만 허락하신다면 오늘도 고민씨 찬양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뭐 직전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라 뭐 동어 반복이긴 한데 고민씨 배우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사실 지금에 와서 제가 고민씨 배우 너무 좋아하고 옛날부터 잘 될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되게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비칠 수가 있어서, 사실 마녀 1편이 개봉했을 때부터 저는 계속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김다미 배우 옆에 있던 저 고민씨라는 배우 무조건 잘 된다. 저 배우는 잘 될 수밖에 없는 배우다. 라고 계속 꾸준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마녀라는 작품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지만 이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고 있는 작품이긴 하죠. 근데 이 불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저 고민씨 그 김다미 주인공 옆에 있던 걔 좀 잘하던데? 요런 이야기들은 다들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진짜 뭐 이런 뭐 메시지 이런 거 다 몰라도 돼요. 다 몰라도 되고
고미시 배우 덕지라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 덕지라는 사람이 뭐 감독인지 아니면 촬영 감독인지 모르겠지만 이 고미시 배우를 화면에 담을 때 구도, 색감, 의상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이제 예쁘게 화면에 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 단톡방에 계신 윤브리너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고미시 배우 그 CF 잘 따주게 하려고 고미시 배우를 저렇게 예쁘게 담아줬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물론 뭐 농담이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작품에서는 고미시 배우가 너무 예쁘게 담기고 있습니다. 연기도 그렇고 뭐 의상도 그렇고 단발머리가 이렇게까지 잘 어울릴 수가 있나 싶기도 했고, 화장도 너무 예쁘게 했고, 그 외 스파게티에 머리를 처박혀가지고 온 얼굴이 막 그 스파게티 소스 범벅이 되어서 막 끄끄끄끄 웃는 그 장면 다들 기억하시죠? 야, 어떻게 거기서도 예쁘냐. 너무 예쁘더라고요. 수영장 배경으로 하는 그 씬도 너무 예뻤고, 그리고 지금 서진인의 시즌2 나와가지고 대중들의 호평을 너무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훨씬 더 잘 될 배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도 물론 너무 잘 됐고 굵직한 작품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잘 될 배우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민시 배우의 팬으로서 예전에 한번 철렁했던 게, 학생 신분으로 약간 술, 담배 하는 그런 사진이 찍혀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폭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일진 같은 게 아니었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변명하거나 그러지 않고 정면 돌파로 그랬던 적이 있었지만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 사진이 공개된 거지 뭐 고민 씨한테 괴롭힘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건 아니라서 아마 그 여파가 좀 잘 잠재워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 서진인의 2 나와가지고 일머리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성실하게 열심히 잘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좀 이미지 개선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총평을 하려다가 이제 고민시 배우 찬양으로 좀 넘어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총평을 해보자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메시지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넓은 시야를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이런 메시지를 담으면서도 이 영어 제목인 프로그처럼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이제 후유증을 겪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메시지 좋고 다 알겠어. 근데 이 시나리오적으로 아니면은 이 작품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적으로 좀 더 개연성 있고 좀 그랬다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품이 다른 작품들과의 차별성을 두고 있고 좀 강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진짜 생각 못했던 이런 피해자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요 면이 되게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메시지에 잠식당해가지고 좀 많이 부각시키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 이게 사실 같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부분을 좀 더 부각해서 연출하냐에 따라서 이 극의 방향성이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면서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이 반면에 이 작품을 감상하실 때 뭐 개연성이나 시나리오 완성도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나는 뭐 고민시 팬이라서 다 상관없어 뭐 이런 분들이나,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의 연기력, 예쁜 화면 이런 것만으로도 뭐 충분히 난 만족 가능해, 이런 분이라면은 한번 좀 도전해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미지 배우의 팬이라면은 이 작품이 설사 본인의 취향이 아닐지라도 한 번쯤은 시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데터 감상한 거를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이거는 뭐 리뷰까지는 아니고 그냥 봤는데 좀 이랬습니다 까지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에이리언 시리즈가 요새 로물루스가 개봉을 하면서 좀 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로물루스가 에이리언 1편과 2편 사이의 이야기다라고 해서 로물루스를 감상하기 전에 에이리언 1, 2를 미리 보고 갔는데, 이게 1, 2 전부 다 굉장히 옛날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전 되게 재밌게 봤단 말이에요. 에이리언 1, 2 전부 다. 그래서 아니 이 에이리언이랑 그 외계 괴수물의 양대 산맥은 프레데터기도 하고, 옛날 그 에이리언 시리즈를 봐도 이렇게 재밌는데 프레데터도 뭐 지금 봐도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마침 시간도 좀 남고 해서 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프레데터를 서비스를 하고 있길래 이제 감상을 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 젊은 시절에 아놀드 슈왈제네거 요 형님이 나오죠. 근데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아니 진짜 조각이에요, 조각. 얼굴도 조각이고 몸매도 조각이고, 왜 그 시작하자마자 그 CIA 뭐 요원이라고 하면서 그 흑인 형님이랑 같이 악수하잖아요. 악수할 때 이 이두박근 이 팔뚝을 완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잖아요. 와, 근데 어떻게 사람 근육이 저렇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얼굴도 조각이야. 그래서 야, 이게
그 시대의 최고의 액션 스타였잖아요. 그 아놀드 형님이. 그래서 왜 그 시대에 그랬는지 알겠다. 이런 이해가 단번에 됐습니다. 첫 등장신만으로도 야, 이래서 최고의 액션 배우였구나라는 게 한 번에 이해가 됐고, 물론 그 뒤에 이제 단순 뭐 외모나 이제 육체미를 다 떠나서 뭐 실제 프레데터랑 싸우면서 그 몸으로 하는 연기들 이런 걸 보면서도 야, 몸 잘 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걸 보기 전에도 이미 그 등장만으로도 그게 납득이 됐다. 사실 이 영화의 진정한 진주인공이죠. 진주인공은 이 프레데터인데, 진주인공인 프레데터가 중반 이후의 모습을 드러내요. 그러면 좀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굳이 프레데터가 안 나오더라도 그 게릴라전 펼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뭐 그것만으로도 그냥 뭐 그냥저냥 되게 재밌게 뭐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딱히 지루한 그런 느낌은 아니었다. 이 프레데터가 등장한 이후에도 그냥 단순히 그냥 프레데터랑 뭐 총 쏘고 뭐 프레데터 외계 무기 쓰고 뭐 치고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정체불명의 존재잖아요. 이 정체불명의 존재와 이 사투를 벌이기 위해서 함정도 파고 도구도 준비하고 막 이래요. 아놀드 형님이. 보면서 제가 뭐 생각났냐면은 이거 나홀로 집인데 나홀로 집에 보면은 막 함정 설치하고 하잖아요. 그 범인들 골탕 먹이기 위한 막 도구 준비하고 함정 설치하고 하잖아요. 이거 아놀드 형님의 나홀로 집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뭔가 막 뭐 설치하고 뭐 굴 파고 막 하더라고요. 혼자 뭐 나무 떨어지게 하고 막 몸에 진흙 바르고 막 하잖아요. 막 괴수물계의 나홀로 집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것도 나름 뭐 신선했습니다. 뭐 단순 총 쏘고 뭐 수류탄 던지고 이렇게만 싸웠으면은 오히려 좀 진부했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게 좀 흥미진진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사실 이게 그래요. 이게 사실 이제 와서 처음 접하기에는 세월이 너무 많이 흐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 봤으면 엄청 충격적이었겠죠. 투명 효과 나오고 뭐 막 빔 쏘고 막 외계인 나오고 하는데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걸 처음으로 접하기에는 별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시대에 감상하셨던 분들이 찬양하는 것만큼 그만큼 명작으로 다가오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 좋았던 연출도 있죠. 그 막 진흙 범벅이 된 그 아놀드의 얼굴만 클로즈업 해가지고 그 커다란 그 흰자에서 눈치 막 이렇게 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와중에 뒤에서 이제 프레데터가 막 나타나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긴장감도 있고 되게 좋았는데, 찬양하는 거 대비 그렇게 재밌게 본 건 아니고, 어떤 심정으로 봤냐면 와, 너무 재밌어. 야, 옛날에도 이렇게 훌륭한 작품이 있었구나. 이 느낌보다는 아, 그래, 이제 곧 신작도 나오고 하니까 그 전에 뭐 공부하는 셈 치고 보자. 뭐 요 정도 느낌으로 요 정도 느낌으로 보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집어치우고 빨리 비틀주스 이야기나 하라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프레데터에서 질질 끌고 있냐면 비틀주스는 더 실망했기 때문에 더 별로였어가지고 제가 야, 프레데터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 저렇게 사람들이 능력이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비틀주스의 이야기는 좀 더 욕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형님들 모시고 방송하려니까 이거 쉽지 않네. 1988년작인 이 비틀주스의 36년 만의 후속작, 이 비틀주스를 감상을 했습니다. 이 전작인 비틀주스가 88년도에 개봉을 했는데 제가 86년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접할 기회도 없었고, 그냥 제 기억에 있는 이 팀 버튼의 첫 작품은 배트맨이었나 가이손이었나 어쨌든 뭐 그래요. 뭐 TV에서 해주는 걸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물가물하긴 한데, 어쨌든 이 비틀주스는 명성만 들어봤지 이 작품에 대한 뭐 특별한 뭐 추억이 있다든가 그런 작품은 아니에요. 근데 이 팀버튼 감독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 컬트적인 분위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비틀주스라는 작품을 꼭 언급을 하시길래 되게 궁금했던 작품인데, 마침 이번에 후속작이 개봉한다고 해서 요 1편부터 챙겨봤습니다. 이번 작품 이야기하기 전에 1편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좀 해보자면은, 저는 이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구매를 해서 감상을 했는데, 이 네이버 시리즈온에 등록되어 있는 타이틀은 비틀주스인데, 이 영화상에서 그 비틀주스 타이틀이 딱 뜰 때 이 자막이 유령수업이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지? 갑자기 웬 유령수업 싶었는데,
이게 국내에 수입되었을 때 그 당시에는 유령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제 뇌피셜이지만 이 네이버 시리즈 1에서 등록할 때는 비틀주스로 해놨지만 영상 소스는 그 옛날에 그 수입되었었던 그 소스를 이제 사용을 해서 자막은 유령 수업이라고 뜨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1편을 다 보고 나니까 왜 사람들이 좀 자주 언급을 했는지 바로 좀 이해는 가더라고요. 아까 프레데터와 마찬가지로 이거를 그 당시에 감상을 했다라면은 좀 충격적이긴 했겠다. 팀 버튼 감독의 특유의 감성? 뭐 미장센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게 말로는 묘사가 안 되는데 그 팀 버튼만의 그 그림체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되게 매력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 비틀주스가 이 팀 버튼 감독의 출세작이잖아요. 지금 저희야 뭐 익히 많이 봐서 알고는 있지만 그때 그 감성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뭐 충분히 충격적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시각 효과라든가 연출 같은 것들도 좀 신선하긴 했어요. 사후 세계 묘사나 기괴한 유령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특수 효과나 눈속임 이런 것들은 뭐 죄다 끌어서 사용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특히 그 옷장 속에서 얼굴살 뜯어내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이랑 이제 문을 열었더니 잘린 목을 막 들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야 이거 그 당시에 봤으면은 진짜 기절했겠다 싶은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전체 관람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당시에 어린이들은 이런 걸 보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되게 강한 어린이들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우리나라 심의 기준이 확실히 좀 널널하긴 하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 신체 훼손 절단면 같은 게 그냥 다 나오는데 이게 전체 관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이제 와서 보기에는 내용이 막 신선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이 당시에 이 작품을 처음 봤던 사람들은 이게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거를 좀 빙의해서 보다 보니까 뭐 미장센이나 특수효과 연출 같은 것들은 나름 신선하게 재밌게 잘 봤던 것 같아요. 뭐 사실 지금 같으면은 그냥 CG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도 그때는 뭐 나름 어떤 장인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연출한 그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나름 비틀주스는 나쁘지 않게 봤습니다. 이번에 개봉한 이 비틀주스를 감상하기 전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이 비틀주스 요 작품은 꼭 보시고 감상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면은 전작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이어져서 이번 작품에도 진행이 되는데 뭐 이렇다 할 설명 없이 그냥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전작을 모르시는 분들은 다소 뜬금없이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비틀주스를 보실 분들은 이 비틀주스를 꼭 보시고 감상을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이번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 36년 만에 같은 감독과 같은 배우들이 만들어낸 이 후속작은 어땠냐? 사실 저는 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이게 사후 세계의 묘사 스케일도 더 커지고 이 새로운 캐릭터들도 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무려 이 새로운 캐릭터들을 연기하는 배우들이 모니카 벨루치랑 이 월렘 데포예요. 그리고 웬즈데이 이후로 주가 상승 중인 제나 오르테가 요 배우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 같은 감독의 더 발전한 기술력의 이 명배우들이 연기하는 새로운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재미없을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 작품에서 그 1편에서 다뤘던 그 시절 그 감성 그대로를 유지하려고 했던 게 오히려 지금 시대에 와서는 독이 되었던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동시대에 그 1편을 접하고 그 시절에 이 작품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상당히 반갑게 그 추억 소원을 하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저처럼 이제 와서 이 시리즈를 처음 접하는 사람은 서사가 다소 좀 낡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이 팀버튼 감독 특유의 감성 아니면 뭐 미장센 이런 것들은 여전히 살아있긴 하거든요. 뭐 심지어 음악도 좋아요. 오프닝 장면부터 시작해서 극 중간중간에 깔리는 뭐 배경 음악이나 아니면 삽입곡들 이런 것들 이 그냥 들어봐도 이 특유의 분위기랑 잘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디스코장 분위기가 나는 어떤 저승행 열차 그런 장면도 나오고 이 모니카 벨루치가 연기하는 캐릭터인 델로레스 라는 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캐릭터가 처음에 등장할 때 온몸이 토막난 상태로 있어요. 토막나 있는 이 신체들이 합체하는 첫 등장 장면은 보면서 감탄이 나온단 말이에요. 야,
어떻게 저런 연출을 했지? 야, 진짜 등장 장면 진짜 신선하다. 되게 기대감을 가지게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월렘 데포가 연기하는 새로운 캐릭터인 울프 잭슨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살아있을 때 되게 유명한 B급 액션 배우였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B급 액션 배우가 할 만한 그런 행동들에 과몰입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하는 행동이 좀 웃겨요. 보다 보면은 몇 번 피식피식 하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 캐릭터도 좀 매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유령들이 본인이 죽었을 때 그 상태 그대로 저승에 오잖아요. 그래서 딱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이 왜 죽었을까? 이게 딱 유추가 될 수 있게끔 분장을 해놓은 그런 연출들이 너무 기발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전작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캐릭터 중에 한 명인 그 얼굴이 쪼그라든 그 유령이 있어요. 극 중에 그 메인 캐릭터 이름이 밥이었나? 그 밥이 하는 행동도 너무 귀엽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피규어 나오면은 좀 사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상상을 해서 저렇게 연출을 했지? 어떻게 저렇게 찍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이래서 팀버튼 감독이 되게 네임밸류가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만 들으면은 그러면 영화 재밌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요소들, 특정 장면들만 하나하나 따로 보면은 꽤 괜찮아요. 여전히 놀랍고 뭐 볼만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다 합쳐놓으니까 다 이어져 있으니까 다소 산만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은, 감독님이 이거 찍으면서 이 숏폼 바이럴을 좀 노렸나 싶을 정도로, 이게 장면은 되게 괜찮은데 이걸 다 합쳐놓으니까 되게 안 붙더라고요. 제가 예언하겠는데, 이게 나중에 영상 소스 풀리면은 이 장면 떼가지고 숏폼 엄청 올라올걸요. 특히 디스코 풍의 이 저승행 열차나, 아니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모니카 벨루치 신체들이 그 합체되는 그런 장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쇼폼으로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이 장면만 떼서 보면은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다 합쳐지니까 뭔가 이야기가 중심을 잘 못 잡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산만한 그런 느낌도 좀 들었고요. 중간에 뭐 제나 오르테가가 연기하는 아스트리드의 남자친구의 정체가 밝혀지는 그런 장면이나, 아까 모니카 벨루치의 첫 등장 장면, 이런 장면들이 나올 때는 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아, 이제 앞으로 좀 흥미진진하게 이야기가 진행될 건가 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데, 근데 아니에요. 이게 심지어 빌런 캐릭터들의 퇴장도 너무 허무하게 퇴장을 해버리고, 이 빌런으로 인해서 생긴 갈등들이 너무 쉽게 해결이 되어버리니까 오히려 다소 김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제목도 비틀주스고 제일 중요한 캐릭터도 어떻게 보면은 비틀주스란 말이에요. 뭐 비록 빌런처럼 묘사가 되긴 하지만, 근데 이 비틀주스가 극 중에서 하는 행동들이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작에서도 똑같이 엄청 오버스러운 행동들을 해요. 뭐 짐 캐리 주연의 마스크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전작에서는 이게 나름 봐줄만 했어요. 그런 오버들이.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그 오버의 정도가 좀 제가 느끼기에는 좀 부담스럽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좀 기술력이 좋아진 탓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옛날에 전작에서는 좀 오버를 해도 그 당시의 기술력으로 이제 그 오버들이 묘사가 되기 때문에 나름 좀 귀엽게 보는 맛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행동 자체도 과하고 그 과한 행동의 기술력이 더 좋아지다 보니까 좀 더 이 과한 행동에 현실감이 부여가 되면서 좀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제일 좀 뜨악했던 게 그 아기 비틀주스가 나오거든요. 이게 매니아인 분들한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아기 비틀주스의 외모 디자인이나 그 아기 비틀주스가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뭐 매니아들은 뭐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아기 비틀주스의 뭐 외형이든 하는 짓이든 이런 게. 팀버튼 감독의 작품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이 외톨이 정서가 있어요. 외톨이 인물들의 이 서사가 중심으로 항상 깔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작품도 마찬가지로 그 외톨이 정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비틀주스는 저승에서조차 어떤 골칫덩어리 그런 이미지고, 그리고 리디아는 영매라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고, 그리고 리디아의 딸인 그 아스트리드는 뭐 기후 문제 뭐 이런 거 막 운운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그리고 델리아도
돈은 많이 벌지만 괴짜 예술가 느낌을 주면서 주변에 친구가 없고, 이런 외톨이들이 좀 연대하기도 하고 지지고 볶기도 하는 게 뭐 이번 작품에서 중요 정서라는 그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전작을 동시대에 보셨거나 과거에 인상 깊게 보셔가지고 이 추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 팀버튼 감독의 팬들, 이런 분들이라면은 설사 제가 위에 언급했던 그런 단점들이 느껴지시더라도 그냥 한 번쯤은 꼭 보셔야 되는 그런 작품 같고요. 거기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다면은 굳이 뭐 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나는 뭐 정 궁금해서 봐야겠어 이런 분들은 나중에 뭐 구독형 OTT나 요런 데 올라왔을 때 뭐 그때 챙겨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팀버튼 감독이 최근에 뭐 감 잃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가 이 넷플릭스의 웬즈데이가 흥행을 하면서 그래도 다시 과거의 그런 명성을 좀 회복하나 싶었는데, 이번 작품이 소수 매니아층을 제외하고 어떤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국내에서는 좀 흥행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글로벌 흥행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흥행 성적이 어떻게 될지는 뭐 좀 지켜보고 제가 추후 방송에서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비틀주스 별로였다라고 얘기하니까 나이트 시네마님은 외톨이인 적이 없어가지고 그 팀버튼의 정서에 공감 못해서 별론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뭐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외톨이 정서 충분히 이해합니다라고 하면 또 욕하실 거죠. 네, 지금 윤가님도 그 말 하려다가 참았다고 하시는데 그 말을 안 참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나이트 시네마님은 외톨이가 아니니까 그 정서에 공감을 당연히 못 하시겠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게 느끼셨다면은 뭐 죄송합니다. 자, 먼저 이번 주 개봉작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임스 맥어보이가 주연을 맡은 블룸하우스 제작의 영화 스픽 노 이블이 요번에 개봉을 합니다. 한 가족이 우연히 휴가를 함께 보낸 또 다른 가족의 초대로 그들의 집을 방문하지만 점점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서스펜스 스릴러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고편만 봤을 때는 되게 긴장감도 잘 연출이 되고 해서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 블룸하우스 제작 영화에 좀 많이 데여가지고 메가는 그래도 좀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이 블랙폰은 너무 별로여가지고 이게 옛날에 블룸하우스 제작 영화라고 하면 무조건 믿고 보는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이젠 더 이상 블룸하우스 제작이라고 했을 때 뭐 믿고 본다까지는 아니게 된 것 같아서 기대는 되지만 우선순위로 극장에 가서 볼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베테랑2가 개봉을 하는데, 요건 특이하게 수요일에 개봉하는 게 아니라 금요일에 개봉을 하게 됩니다. 순 제작비가 130억 원, 그리고 손익분기점은 350만 관객입니다. 최근에 영화관 예매 앱을 열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눈에 보이고 있는 상영관 밀어주기, 그리고 추석 연휴의 특수, 그리고 전작이 1000만이 넘었죠. 이 전작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개봉 전이긴 하지만 손익분기점은 무조건 넘기게 될 것 같고요. 이번 2024년 추석 극장가를 겨냥해서 개봉하는 한국 영화는 요 베테랑2 한 편이죠. 근데 2022년 추석 때는 공조2 인터내셔널 요게 개봉해서 이 추석 기간 동안만 584만 명, 그리고 최종적으로 690만 명의 관객 수를 동원을 했고, 이 2023년에는 천박사 테마연구소 설경의 비밀 이랑 이 1947 보스턴, 그리고 거미집 요 세 편이 개봉을 했는데 가장 많은 관객 수를 모았던 게 천박사인데, 요게 추석 기간 동안 136만 명, 최종적으로 191만 명, 네, 요렇게 기록을 했죠. 이 공조2 때는 추석 기간에 뭐 많은 분들이 극장을 찾았지만 요 2023년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막 찾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올 추석에 개봉하는 요 베테랑2가 작년에 그 침체되어 있던 추석 극장가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궁금한데, 지금 바바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도 높은 확률로 이 추석 기간 동안에 그냥 손익분기점인 350만 명은 그냥 넘길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1000만 관객도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베테랑2가 마케팅할 때 특이한 게 아침마당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보통 개봉하는 영화들 보면은 유튜브 채널 뺑뺑이나 돌지 뭐 이렇게 아침마당이나 이런 데 나갈 생각은 잘 못할 것 같은데, 베테랑2가 이제 아침마당에 배우들이 가서 이제 마케팅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전략이 되게 좋아 보이는 게,
사실 이 추석 극장가를 노린다는 거는 가족 단위의 관객을 노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무래도 좀 연령대가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보시는 이 아침마당에 나가서 이런 영화가 개봉합니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타겟 연령층이 좀 더 폭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요번 이 아침마당 홍보 전략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영화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사의 인사이드 아웃 2가 북미를 제외하고 해외에서만 1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조 3,295억 원, 10억 달러를 돌파한 최초의 애니메이션으로 등극이 되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봤던 작품이라서 이렇게 흥행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되게 반갑기는 하면서도 좀 우려가 되는 게 계속 말씀드리는 디즈니의 방향성이 새로운 IP를 발굴하는 것보다 기존에 잘 됐던 IP의 후속작을 만드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는데, 이 인사이드 아웃 2가 그 시작점이었죠. 그래서 시작점부터 이렇게까지 유례없는 히트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면은 디즈니는 이제 더더욱이 신규 IP보다는 안정빵인 기존에 흥행했던 IP를 계속 재개발할 것 같다. 아까 뭐 팀버튼 감독의 자기 복제 이런 얘기 하던데 이 디즈니는 더 심해질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이 인사이드 아웃 2의 흥행이 반가운 동시에 그런 우려도 좀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작 소식들 좀 전해드리자면은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6부작 시리즈물이 제작이 되고 있는데 제목은 S라인입니다. 출연 배우는 이수혁, 이다희, 아린이고요. 살인장난감의 꼬마비 작가가 그린 그 웹툰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약간 좀 식부금의 내용이에요. S라인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느 날 인간의 머리 위로 자신과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으로 이어지는 붉은 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랑 이제 잠자리를 한 사람에게 이게 붉은 선이 다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하루아침에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상황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회 속 모습을 그린 판타지 스릴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되는 치부라 함은 저는 이 웹툰 원작을 본 입장은 아니지만 선이 누구랑 이어져 있느냐에 따라서도 그게 치부가 될 수도 있고 이 선의 개수 자체가 치부가 될 수도 있다. 이제 많으면 많은 대로 치부고 지금 소심쟁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없으면 없는 대로 치부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도 이제 사회적인 시선에서 이제 다루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제가 알고 있는 이 꼬마비 작가는 단순 이 소재를 그냥 자극적으로 선정적으로 다루는 그런 작가라기보다는 이 소재를 가지고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면을 아주 뾰족하게 찌르는 그런 작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요거를 어떻게 묘사를 할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신작도 이제 웹툰 원작인데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 정년이의 예고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 제작 PD는 자체 발광 오피스 그리고 옷소매 붉은 끝동 요거를 연출했었던 정지인 PD가 연출을 맡게 됐고요. 그리고 출연 배우는 김태리 배우, 신예은 배우, 라미란 배우, 정은재 배우, 김윤혜 배우,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는 티빙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개요는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가난했지만 낭만이 있었던 그 시대를 다루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최고의 국극 배우에 도전하는 타고난 소리 천재 정연이를 둘러싼 경쟁과 연대 그리고 성장기를 다루는 작품이다라고 합니다. 원작 웹툰의 팬층이 엄청 단단하더라고요. 저는 웹툰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주제의식이랑 시나리오는 좀 탄탄한 작품인 것 같다. 물론 이거를 이제 영상화를 시켰을 때 그게 얼마나 잘 살지는 작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재료는 되게 좋은 재료를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김태리 배우의 이 네임밸류 하나만으로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김태리 배우가 작품 선택을 잘해요. 본인이 좀 돋보일 수 있는 작품, 그리고 작품 그 자체가 되게 좋은 작품들을 되게 잘 선택하는 그런 배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정연이의 선택도, 김태리 배우의 선택도 틀리지 않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또 그 다음 신작 소식입니다.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됐었던 길복순, 이 길복순의 스피노프 작품이
제작이 됩니다. 이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마찬가지로 제작이 되고 제목은 사마귀입니다. 요게 캐스팅이 확정이 됐어요. 길복순에서도 계속 이 사마귀라는 인물이 계속 대사로만 언급이 되거든요. 뭐 사마귀는 뭐 지금 자리를 잠깐 비웠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는데 그 사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이고요. 캐스팅은 임시완 배우, 조우진 배우, 박규영 배우 요 세 배우가 캐스팅이 됐고 각본은 길복순을 연출했었던 변성현 감독이 각본만 쓰고 감독은 다른 감독이에요. 이 더킹과 길복순의 조 감독을 맡았던 이 이태성 감독의 데뷔작입니다. 시놉시스는 모든 룰이 무너진 살인 청부 업계에 긴 휴가 후 컴백한 A급 킬러 사마귀와 그의 훈련생 동기이자 라이벌 제이 그리고 은퇴한 레전드 킬러 독고가 1인자 자리를 놓고 벌이는 대결을 그린 액션 영화. 길복순과 살인청부업계 세계관을 공유하는 스피노프 작품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길복순은 좀 솔직히 별로였는데 사마귀는 임시완 배우 하나만 좀 보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작 소식인데요. 이번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캐치 티니핑 시리즈로 잘 알려진 그 SAMG 엔터테인먼트의 신작 위시캣이 이제 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개일은 9월 12일 날 SBS 9월 20일 날 투니버스에서 이제 공개가 되는데 캐치 티니핑보다는 좀 높은 연령대의 여아들을 겨냥해서 제작이 되었다 하고요. 이제 캐치 티니핑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무슨 핑이잖아요. 이름들이 다 네이밍 룰이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귀여운 고양이 캐릭터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무슨 양 무슨 양의 네이밍 규칙을 사용하는 이 고양이들이 많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이제 욕이 튀어나왔고요. 좀 작작해라. 다행히 저희 딸은 이제 티니핑은 졸업은 했는데 이 위시캣이라는 작품이 좀 더 높은 연령대를 겨냥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티니핑 졸업했더니 이 위시캣에 입문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지레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9월 30일에 개봉 예정인 조커 폴리 아되가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고요. 전작도 이제 북미에서는 R 등급을 받았는데 국내에서는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죠. 아까 그 비틀주스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제 우리나라 심의 기준이 좀 너그러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것만 봐도 해외에서는 R 등급인데 국내에서는 15세 등급으로 들어오는 것만 봐도 좀 너그러운 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 지금 공개되고 있는 로튼토마토 점수나 아니면 메타크리틱 점수를 보면은 이게 점수가 그다지 막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 높은 편이 아닌 점수는 전작인 조커도 마찬가지로 메타크리틱이나 요 로튼토마토 점수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이제 호평을 받은 작품이기 때문에 뭐 단순히 이 점수가 높지 않다 이것만으로 실망을 한다기보다는 보시고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보고 판단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 에이리언이랑 프레데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에이리언 시리즈의 프리퀄 TV 시리즈가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부제는 에이리언 어스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고요. 이 에이리언 1편의 30년 전 과거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수수께끼의 우주선이 지구에 불시착을 합니다. 그것을 조사하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025년 훌루에서 공개 예정인데 국내에서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로물루스에 이어서 한번 좀 기대를 해보겠고 많은 분들이 이 로물루스가 흥행을 하면서 이 커버넌트의 후속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부제가 어웨이크닝이었나? 어쨌든 그런데 그게 아마 제작이 되려고 하다가 파라마운트 인수합병 이슈 나오고 하면서 흐지부지 됐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로물루스가 흥행을 하면서 그것도 어스에 이어서 그 어웨이크닝 그 작품도 다시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월에 개봉 예정인 영화 하얼빈의 예고편이 공개가 됐는데 이 하얼빈이 아마 처음에 이 추석 극장가를 노리고 개봉을 하겠다 이렇게 기사가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개봉일을 12월로 미뤘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극장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 하얼빈의 손익분기점이 720만 관객이에요. 720만 관객이 손익분기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베테랑2랑 추석 극장가의 관객수 나눠먹기를 할 자신이 없었겠죠. 그래서 아마 12월로 개봉일을 미루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감독은 내부자들 마야고학 남사 내부장들을 연출했었던 우민호 감독, 그리고 출연은 현빈, 박정민, 조우진, 전여빈, 유재명, 박훈, 이동욱 배우가 출연을 합니다. 1909년 조국과 떨어진 하얼빈에서 일본 제국에 빼앗긴 대한제국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작품이 좀 잘 되더라도 과연 720만을 지금 분위기에서 넘을 수 있을까, 이게 조금 걱정스럽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작품 자체는 잘 나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인 전란이 10월 11일 날 넷플릭스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작이기도 하죠. 감독은 심야의 FM 김상만 감독이고요. 각본과 제작을 박찬욱 감독, 깐느박이 맡았습니다. 출연은 강동원 배우, 박정민 배우, 차승원, 김신록, 진성규, 정성일 배우가 이 작품에 출연을 해주고요. 시놉시스는 조선 최고의 무신 집안의 아들 종려와 그의 몸쪽인 천령, 이 함께 자란 두 남자가 외란의 시대에 적이 되어서 다시 만난다. 한 사람은 선조의 최측근 무관으로, 다른 사람은 의병으로 파란의 세월을 헤쳐간다라는 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는데, 요 개인적으로 기대작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까지 가서 못 보시는 분들은 넷플릭스에 10월 11일 날 공개되니까 집에서 편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개인적인 욕심인데,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더라도 짧게나마 좀 극장에 걸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욕심이 좀 있긴 해요. 근데 뭐 다 내 맘 같진 않지.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2023년 9월 6일에 개봉했었던 이선균, 정유미 배우의 주연작인 영화 잠이 벌써 개봉 1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선균 배우의 추모의 의미를 떠나서라도 요게 한국 공포영화 역사에 뭐 어떤 점 하나 정도는 찍었다라고 생각되는 정말 좋은 작품이니까요. 요 작품을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에서 서비스 중이니까 아직까지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쯤 감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부국제에서 이선균 배우의 특별 섹션도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이 영화 잠 많이들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작품이고요. 공포영화 못 보시는 분들도 보시는 데는 뭐 지장이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랜만에 돌아와가지고 개봉작 소개, 영화 뉴스까지 다 했는데 뭐 좀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의 천지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마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세요.